안녕하세요. 손주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손주를 키웠던 터라 어쩔 땐 저에게 자식 같기도 하네요. 제가 맡아서 키우게 된 이유는 출산하자마자 사라진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가슴이 갑갑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글로 적을 정도로 상처가 아문 것 같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아들 하나 낳고 살았는데요. 하늘도 무심한지 출산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다니던 공장에서 기계 결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그때부터 제가 혼자서 핏덩어리를 키웠죠. 돌이켜보면 정말 술이랑 웃음 파는 일 빼고는 돈 되는 거라면 다 했던 것 같아요. 또 아빠 없이 자라내라는 소리 안 듣게 가정교육도 철저하게 시켰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춘기 시절에도 사고는커녕 그 흔한 반항도 없이 무탈하게 자랐네요. 그렇게 제 아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혼자서 졸업하고 일사천리로 대기업에 들어가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하루 종일 입에 웃음꽃이 가득 폈죠. 하지만 이런 제게도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들 녀석이 하루빨리 좋은 짝을 만나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제게 안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출근하는 녀석을 붙잡고 만나는 여자친구는 있냐? 없으면 내가 선짜리라도 마련해 줄까? 하고 닥달하고 또 닥달했죠. 결국 제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저희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귀티가 나는 게 부유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부잣집 자제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그런 쪽으로는 완전 쑥맥일 줄 알았는데 언제 이런 참한 처자를 꼬셨는지 기특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며느리 될 여자친구를 환영했고 허락할 것도 없이 바로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들였을 때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 상관 안 하마.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야. 남편 여의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제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제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헌신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성인이 되면 보내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아들 핑계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둘이 싸우거나 며느리가 잘못을 해도 중간에서 모른 척 중립을 유지했죠. 오히려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며느리 편을 들고 아들을 혼냈어요. 그러니 며느리도 어느 순간 저를 친엄마처럼 따르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딱 봐도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편이었는데 여지껏 자기 손으로 과일 한번 깎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도 곱창이나 닭발을 먹어보지 않았대요. 한번 저희 집에 왔을 때 아들이 좋아하는 닭발을 매콤하게 해줬더니 질색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닭발. 닭발을 먹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우리 집은 없어서 못 먹는다. 전 그냥 포도 먹을게요. 이외에도 저랑 아들은 환장하는 삼겹살을 돼지 비린내 난다면서 싫어하고 소고기만 좋아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다들 그렇게 까탈스러운 며느리랑 어떻게 밥 먹냐라고 말하던데 저는 오히려 고생 안 하고 사랑받고 자란 며느리가 제 아들의 짝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봐서 억척스럽고 아줌마 같은 여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예 공주 같은 며느리가 제 눈에 더 예뻐 보였어요. 들어보니 사돈 내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풍족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을 크게 운영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정원이 딸린 2층 단독주택에 가정부 기사까지 누리면서 부유하게 자랐다고 해요. 하지만 운영하신 공장에 화재 사고가 나면서 갑자기 형편이 기울었고, 이로 인해 직원들 피해 보상을 해주느라 전 재산을 갖다 바쳤대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화재 사고 이후 두 분이서 타는 차량이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허망하게 떠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교통사고만 아니었으면 식장에서 뵐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키운 며느리 결혼한 것도 못 보고 가신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려고 마음먹었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루빨리 아들내외가 손주를 가졌으면 했지만 우리 세대와 다르게 신혼생활을 넉넉히 즐긴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게 대세라고 해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손주 이야기를 꺼내면 애들이 민망해하거나 불편해할 것 같아서 일체 말도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오매불망 속으로만 손주 소식을 기다리던 제게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둘이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님, 우리 가족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저 임신했어요. 정말이야? 네, 산부인과 다녀오는 길이에요.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솔직히 손주 기대하고 계셨죠? 아이고, 너무 고맙다. 이제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저도 그렇고 그이도 너무 기뻐요. 사실 신혼생활 2년만 즐기고 아이 가지려고 했는데 막상 또 억지로 하려니까 번번이 실패하더라고요. 저희도 나름 그동안 임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 못 드린 건 괜히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그랬던 거고요. 이번에도 안 되면 산부인과 가서 검사받고 시험관 수술할까 고민도 했는데 다행히 자연스럽게 찾아와 줬네요. 그래, 수고했다. 이제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그저 너 몸 건강히 출산하고 우리 가족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야. 너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하렴. 며느리의 임신은 저희 집의 경사였어요. 아들도 자기가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는지 피우던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만 보고 돈 열심히 벌 거라고 하는데 기특하더라고요. 남자는 가장과 아빠가 되어야지 진정한 사내로 거듭난다는 말이 있던데 딱 우리 아들 이야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저는 아기 신발, 옷, 장난감을 사며 손주 맞을 준비를 차근차근 했고 종종 며느리의 집에 방문해서 먹고 싶어 했던 반찬도 갖다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남들처럼 잘 태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넌지시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혈변을 봐서 병원 갔더니 다행히도 몸에 이상은 없대요. 아, 그래?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괜찮아요. 임산부는 하혈을 엄청 하는데도 잘 순산했대요. 그러면 다행이고 잘 자라야 할 텐데. 전 걱정 안 해요. 저희 집안분들 다 튼튼하거든요. 하긴 우리 아들도 저체중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체격 좋은 거 봐라. 그러게요. 기르기 나름인가 봐요. 제 친구 중에도 어렸을 땐 우량아였는데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왜소해요. 근데 어머님, 제가 육아는 처음이라 그런데 아이 태어나면 진짜 잠잘 시간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 애 태어나면 내가 많이 돌봐줄 테니까 너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나는 너 집안에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만 바라보는 여자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원한다면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사람은 자고로 뭐든 배우는 게 좋은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머님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부모님 교통사고로 그렇게 떠나보내고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제 친엄마 같아요. 너,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사고로 일찍 안 떠났으면 내가 뭘 제일 하고 싶었는지 아니? 바로 딸 낳는 거였단다. 옛날 분들은 그때 당시 무조건 아들 했지만 나는 우리 규빈이 가졌을 때도 늘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지금 보니까 우리 규빈이가 내게 예쁜 딸을 선물해줬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솔직히 제가 살림도 못하고 부족한 거 많은데 늘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머님 은혜에 보답하려면 일단 잘 먹고 건강하게 손주 출산하는 거밖에 없겠네요. 그래, 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임산부는 자고로 많이 먹고 살찌우는 게 좋아. 네, 어머님. 안 그래도 해주신 거 제가 다 먹어서 살찌고 있어요. 저희 며느리가 만삭이 되어 몸이 무거워질 땐 제가 집에 가서 살림을 다 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와서 걸레질하는 게 부담스러운지 한사코 손사래를 쳤지만 만삭인 며느리가 힘들게 집안일 하는 꼴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은 일하러 나가니 며느리 혼자 집에 있을 텐데 혼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니 몸도 무거우니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고 제가 옆에서 자청해서 며느리 수발을 들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며느리와 함께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가 슬슬 진통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배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는데 혹시 이게 진통일까요? 아파? 어디가? 얼마나? 일단 옷 챙기고 얼른 병원부터 가자. 근데 많이 아픈 게 아니라서요. 약간 콕콕 쑤시는 느낌이에요. 예정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지. 병원 코앞이니까 검사라도 받고 오자꾸나. 지금은 사소한 증상도 넘어가면 안 된다. 알겠어요. 어머님 말대로 할게요. 그렇게 엉겁결에 대충 짐을 챙겨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일단 병원에서는 검사를 한 다음에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왔고 저희 며느리는 점점 진통이 심해져 끙끙 앓았어요. 괜찮아? 너무 아파요. 왜 아직 의사가 안 온대요? 곧 온대. 때가 있다면서 좀 기다리라던데.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곧이어 며느리는 분만실로 옮겨졌고 아들과 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기도했습니다. 아기와 며느리 둘 다 무사하고 건강하기를 어찌나 빌었는지 몰라요. 분만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젠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문 앞에 기웃거리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다리 한쪽이 발달되지 않아 걷는데 장애가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어려운 말을 하더라고요. 말은 어렵게 했지만 결국 제 손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어요.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했고 두 다리의 길이가 맞지 않아 영원히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꿈인가 싶어 정신을 차려봤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건강했기에 당연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 소매자락만 붙잡고 하소연했죠. 왜 우리 손주만 그럽니까? 예? 저희도 항상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산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남들은 건강하게 태어나던데 왜 우리 손주만 상태가 그럽니까? 일단 세부적인 검사를 해봐서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겠습니다. 병원 쪽에서 꼼꼼히 검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 그쪽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다고만 했거든요. 게다가 임신 기간 내내 그 흔한 입덧도 하지 않고 밥도 꼬박꼬박 잘 먹어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옮겨진 며느리에게 가니 이미 모든 얘기를 들었는지 하염없이 울고만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음이 나오려는 걸 참고 며느리를 일단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내 아이가... 괜찮을 거야. 어머님, 저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장애 가진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내가 많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커가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져요? 지금 저렇게 태어난 애가 어떻게 좋아져요? 다은 증후군은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리고 다리는요? 수술도 안 된다면서요! 일단 진정하고 뭐 좀 먹어. 아직 한술도 못 떴다면서.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었을까요? 태어난 아이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을 지경이에요. 며느리는 오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울었어요. 며느리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제가 다독여봤지만 며느리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안전하게 시험관 수술로 아기 갖자고 했잖아. 그렇게 했으면 건강한 아이 태어났을지 누가 알아? 괜히 그때 술 마시고 가져서 그렇잖아. 여보,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고 하잖아. 시험관 시술한다고 해서 100% 건강한 아이만 태어난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야. 몰라.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얘 어떻게 키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옆에서 더 많이 도와줄게. 시끄러. 애는 나만 키우겠지.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잡혀 사는데 무슨 수로 당신이 옆에서 도와줘? 당신은 밖에서 나돌고 나만 고생하겠지. 불보듯 뻔하다. 여보, 진정해. 엄마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난 못해.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떡해. 정말 듣자 하니까 너무하네. 당신은 애를 남들한테 보이려고 낳았어? 남들이랑 다르더라도 내 새끼인데 열심히 키워야지. 이렇게 될 줄 누군들 알고 있었겠냐고. 어쩔 수 없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 자식이니까 키워야지. 며느리는 아들의 고성에 한참 동안 눈물을 쏟더니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하며 저희를 내보내더라고요. 괜히 더 있어봤자 둘이 다투기만 할 것 같아서 얼른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울적한 마음을 안고 병원 밖 식당에서 밤을 새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 테니 내가 많이 도와줘야겠다 싶었죠. 그래도 제 눈에는 손주라고, 비록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남들 아기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남들과 다른 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손주라면 뭐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비록 태어난 건 뒤처질지라도 언젠가는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키울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엄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등짝을 세게 때려줬어요. 뭐가 미안해?
축복이 태어났는데 왜 울고 있어? 솔직히 나도 아기 소식 듣는 순간부터 좌절했어. 그냥 모른 척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마음 품는 내가 아빠로서 자격이 있을까? 자책할 거 없어. 누구나 그런 생각 갖는 거 당연한 거야. 둘 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까 한 말 잊어. 지 뱃속에 9달을 있다 나온 애야. 당연히 너보다 더 감정이입되고 자식의 장애를 인정할 수 없지. 하지만 네 자식이니까 이제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책임져. 그거면 돼. 알았어? 알았어. 엄마 말대로 내가 노력해볼게. 아들은 날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비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고 보니 아들과 오랜만에 단둘이 밤을 지새운 것 같더라고요. 아침이 될 때까지 잠 한숨 안 자고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날이 밝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나 며느리의 상태가 괜찮아졌나 싶어 병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선아? 며느리는 병실 안에 없었고 아기 울음소리만 어디선가 들렸습니다. 찾아보니 병실 침대 밑에 간이 침대 있잖아요. 거기 아기가 눕혀진 채로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기를 들쳐안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숨을 못 쉬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기를 안고 복도 밖으로 나가 며느리를 찾아보았어요. 혹시나 잠시 외출을 했나 싶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한 분에게 우리 며느리 못 봤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병실에 안 계세요? 하고 되묻더라고요. 병원 사람들까지 다 같이 며느리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병실로 들어와 무심코 베개를 들춰보는데 그 밑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내용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저히 아이를 책임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잊어주세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며느리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며 쪽지 한 장 덜렁 남기고 도망을 가버렸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수군거리더라고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아들은 믿기지 않았는지 처음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며느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전화번호부를 뒤져봐도 며느리와 연이 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없다 하여 결혼식을 간소하게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며느리의 거처를 알려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얼른 뛰어나가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의 뒷공무니를 잡을 수 있을까 해서 나가봤지만 헛수고였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갔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가출한 상태라면 애시당초 사건 접수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을 고용해서 전국을 뒤져야 하나라는 생각에 유명하다는 흥신소에 의뢰해서 며느리를 찾아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만 날렸을 뿐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사라진 며느리를 찾는 일이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어요. 결국 하는 수 없이 아들과 함께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갓난쟁이 손주는 지 어미가 사라졌다는 걸 아는지 몸이 벌개지도록 울더라고요. 이 가여운 아가를 어찌할꼬 싶어 저도 울면서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떠난 그 마음은 오죽할까요? 저는 하던 일을 모두 관두고 육아에만 매달렸어요.
생활비는 아들이 벌어야 했지만 아내가 떠났다는 충격으로 매일 술을 퍼붓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에 휴가를 쓰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나중에 보니 잘렸는지 사직서를 냈는지 그 좋은 회사도 나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들의 그 심정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혼을 낸 적이 많았습니다. 애비라는 사람이 방에서 술만 처먹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아버지야? 엄마, 나 좀 내버려둬. 네 우는 것 좀 봐라. 얼마나 서글프게 우는지 보는 내가 가여울 지경이야. 엄마 아빠 없이 할미품에 자라는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지금 네 아들 갈아입힐 옷도 없어서 3일째 같은 옷만 입고 있는 거 몰라? 생활비 벌어와. 그래야 우리 셋이 먹고 사니까. 밖에서 나돌면 뭐라도 하겠지 싶어 방에 들어놓은 아들을 억지로 일으켜 바깥에 내쫓았어요. 아들은 결국 일용직 일을 친구에게 소개받아 조금씩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고 손주는 점점 자라 옹알이를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의 시간이 흐르니 아들도 점점 손주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손주 입히고 먹이고 재우느라 바빴고 아들 역시 하루 종일 고된 일용직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니 어느새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될 정도로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집 근처 유치원에서는 우리 손주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장애가 있는 아이는 아무래도 손이 두세 배 더 많이 가니 특수 전문기관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저희 손주는 제대로 된 유치원 한번 못 가보고 저희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냥 주위에서 물려받은 장난감, 책을 집에 꾸려놓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손주는 아무런 불평 없이 집에서 잘 놀더라고요. 손주가 할머니 하며 저를 불렀을 때쯤 이런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엄마? 손주는 동화책에 나온 아빠, 엄마, 아기 그림 중 엄마를 가리키며 묻더라고요. 자기가 모르는 게 나왔으니 당연히 물어보는 거겠지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엄마는 없어. 호진이 엄마는 멀리 가버렸어. 응? 엄마 보고 싶어? 응. 엄마가 누군지 모르잖아. 이제 호진이는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쭉 살아야 돼. 할머니가 엄마 대신이야. 제 말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주는 멀뚱멀뚱 저를 보더라고요. 평생 엄마 손길을 느껴보지 못할 손주가 가여웠지만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엄마 있으니만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눈에 밟히지도 않는지 연락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머리채라도 잡고 싶을 지경이었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냉정한 엄마가 또 있을까요? 며느리 보란듯이 손주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이것저것 책도 뒤적거려 봤습니다. 요즘에는 매를 드는 게 안 좋은 훈육이라는 말에 저는 제 손주에게 단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었어요.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것만 보라고 여행도 많이 데리고 갔죠. 제 손주가 축구를 참 좋아해서 축구장에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항상 텔레비로 본 축구를 직접 보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호진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축구. 축구 선수? 응. 왜? 좋아서. 다리가 불편했던 제 손주는 마음껏 뛰어보는 게 소원이었는지 등에서 내려주면 절뚝이며 뛰다가 넘어지곤 했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자기의 다리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땐 뛰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방긋 웃더니 8살이 지날 때에는 넘어지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안 일어나냐고 물어보니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왜 나는 다리가 이래? 호진아, 비록 몸이 약간 불편하지만 넌 특별하게 태어났어. 나보고 병신이래. 누가 그런 험한 말을 했어? 아까 지나가는 애가.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우리 호진이는 똑똑하고 마음이 넓으니까 더 좋은 사람인 거야. 아까 그 애는 속이 좁아서 남을 놀리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또 들으면 너는 그냥 무시해. 불쌍한 애구나 하고 무시해버려. 대답할 가치도 없어. 앞으로 더 심한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제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시하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편견 없이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본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꼭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저는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저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운 손주가 남들에게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날은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마다 사라진 며느리가 유독 생각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데 지는 어디선가 자리 잡고 잘 살겠지 싶어 화가 나더라고요. 딱 한 번만 마주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제가 다니는 곳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며느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들도 찾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찾을까봐 완전히 종적을 감춘 것이죠. 아들은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얼굴이 거뭇거뭇해졌고 저는 손주를 키우며 부쩍 늙어갔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고생했죠. 제 손주는 어느새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입학날 저는 손주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괴롭히는 아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머니에게 얘기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제 손주는 학교에서 적응을 하더라고요. 마음씨 착한 친구들도 생기고 불편한 다리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친구들을 자주 초대해서 햄버거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곤 했네요. 손주가 씩씩하게 학교를 잘 다니는 모습을 보니 또 며느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 참 좋아할 텐데 하면서요. 아마도 후회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키워냈으니까요. 12년이 지나니 며느리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진을 보고서야 이렇게 생겼었구나 하고 말았죠. 세월이 흘렀으니 나이가 들었겠지 하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적어도 소식 정도는 들으면 좋을 텐데 손주가 장가갈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려나 어디서 죽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샌가 며느리를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혼자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친구와 통화를 하며 집 앞에 다다랐는데 저 멀리서 웬 어깨가 굽은 여자가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통화를 끊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제가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라고요. 저에게 어머님이라 불렀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예요. 지선이요. 며느리를 만나면 멱살을 잡고 따져야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초췌해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있는 허름한 옷에 머리는 부스스해져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리고 길 건너에는 대형 트럭이 한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을 되찾고 이제 와서 왜 찾아왔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왜 왔냐고. 아들 보고 싶어서 왔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 하기만 해봐. 솔직히 그땐 너무 막막했어요. 자식이기보단 제 앞을 가로막는 짐이라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내 삶이 나아지겠지 싶어서 한심한 짓을 했어요. 혼자 잘 살지. 그럼 왜 다시 왔어? 도망가서 1년을 숨어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멍한 상태로 지냈는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아팠어요. 분명 짐을 덜어냈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1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제 자식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요.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은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존재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밤을 울었는데 하지만 제가 무슨 낯으로 다시 돌아가요. 부끄럽고 한심해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들한테 그나마 도움이 되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섬에 가서 바닷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10년 동안 번 돈이 그나마 제법 되어서 어머님께 드리려고 왔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하나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을 어찌나 혹사시켰는지 손톱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면 내가 반겨줄 줄 알았어? 돈은 됐으니까 돌아가. 나한테 절대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받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바라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머님께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좋은 말로 포장하려 하지 말고 다신 보지 말자고. 어머님, 잠시만요. 며느리는 일어나더니 대형 트럭으로 가서 뒷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냉장고, 소파,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꽉 채워져 있었어요. 어머님께 드리려고. 이딴 살림살이 사주고 생색 내려는 속셈이었어? 기가 막혀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가. 어머님, 가라니까! 그럼 이것만 좀 호진이에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트럭 안에서 의족을 꺼내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제야 트럭 구석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로보트, 장난감, 축구복, 야구복, 유치원복, 학용품 등 손주가 커가면서 필요했던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걸 보고 원망 섞인 울음을 터뜨렸죠. 이거 사. 왜 그랬어? 왜? 어머님,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저 호진이랑 어머님 뒤에서 조용히 도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거면 됐어요. 매일매일 호진이 생각하면서 호진이 물건들 사모았어요. 언젠간 만나면 줘야지 하면서. 하지만 이 못난 엄마, 용기가 없어서 이제야 왔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 시켜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전 어머님께 평생 죄인이에요. 그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넌 왜 그렇게 다리를 절뚝거려? 일하다가 좀 다쳤어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렇게 살 거면 왜 그렇게 도망갔냐고.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지켜만 보게 해주세요. 우리 호진이 몰래 숨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네 아들 얼마나 잘 컸는지 모르지? 사실 알아요. 어떻게 알아? 시간 날 때마다 가끔 여기 와서 몰래 들여다보고 돌아갔어요. 너무 보고 싶을 땐 사진 몰래 찍어서 간직하고.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미련한 것. 이 시애미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죄송해서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제일 보고 싶었는데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밥은? 네? 밥은 먹고 왔냐고. 아니요. 들어와 어서. 저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 네 아들 안 보고 갈 거야? 며느리는 손을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렸고 저는 며느리의 등을 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손주가 테레비를 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손주에게 울면서 다가가 이름을 불렀어요. 호진아. 손주는 뒤를 돌아보더니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뭘 알긴 아는 건지 일어나서 며느리에게 다가가는 거 있죠? 호진아. 엄마야. 손주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며느리는 통곡하며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하며 손주를 끌어안았고 손주는 멀뚱멀뚱 안긴 채 가만히 있더라고요. 핏줄은 핏줄인가 봅니다. 낯을 그렇게 가리는 애가 보자마자 안기는 걸 보면요. 엄마라는 말이 반가운지 엄마 하고 묻던 손주는 며느리의 어깨에 얼굴을 푹 파묻었습니다. 저녁 때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며느리를 보고 다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마도 미운 얼굴이 집에 떡하니 있으니 싫어서 나간 거겠죠. 며느리는 아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 붙잡더니 무릎을 꿇었고 아들은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정도 밖에서 실랑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같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은 저에게 엄마 다 같이 밥 먹자 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오더니 어머님 쉬세요. 제가 요리할게요 하며 거들었습니다. 둘은 화해를 했는지 같은 식탁에 앉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12년 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며 며느리가 살아온 인생을 들었습니다. 돈 많이 주는 일을 알아보니까 섬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작은 초가집 하나에 20명이 숙식을 했는데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12명의 몸을 밟고 가야 됐거든요. 혹시나 머리카락 밟으면 거기 있는 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전부 다 깨가지고 그날 날 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 일하면 반장님한테 머리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물 한 바가지 얼굴에 퍼부으면서 잠 깨고 일했어요. 떼학볕에서 일하니까
얼굴이 좀 시커매졌죠. 그걸 10년 버텼어? 네, 그래도 후회 안 해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호진이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원수나 다름없던 며느리가 다시 집에 들어와 가족이 되었네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며느리를 받아주게 되었네요. 며느리는 며칠 저희 집에 머물더니 완전히 적응해버렸더라고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고 손주 학교 보내고 텃밭 가꾸고 점심 차리고 장봐와서 저녁을 차리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하죠. 며느리가 가져온 가전가구들은 저희 집에 잘 옮겼습니다. 요새는 알아서 청소를 해주는 동그란 청소기가 있대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실히 며느리가 집에 오니 활기가 생겼어요. 1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에게 넌지시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손주처럼 몸이 불편한 아이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겪어보니 알겠더라고. 그런 아이들이 요새는 신경 쓰인다고 하네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마련해온 의족은 손주에게 맞지 않아서 다시 가서 맞춰왔어요. 처음에는 벗고 싶어 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다면서요. 그런데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손주에게 한 발자국만이라도 나아가 보라며 힘을 주었고, 손주는 엄마의 격려에 힘입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연습 끝에 손주는 의족으로 어색하게나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꿈꾸었던 축구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축구 선수가 꿈이라던 손주는 축구공을 차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왜 나는 진작 시켜주지 못했을까 싶어 미안하기도 하고 며느리에게 고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호진이 축구 시합 한다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하고 묻더라고요. 며느리와 함께 운동장에 간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싶네요. 손주가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공을 뺐더니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는 저희를 발견하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 해맑은 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여태껏 봐온 손주의 모습 중에 가장 멋진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우리 호진이 진짜 멋지죠? 그러게, 호진이밖에 안 보이네. 누구 자식인지 참 굉장하지 않아요? 내 뱃속에 있던 애라는 게 안 믿겨지네. 고생했어. 저렇게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네. 저요?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호진이 낳은 거예요. 저렇게 사랑스러운 애를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호진이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꿈도 크다. 우리 호진이는 뭐든 잘할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하고 싶은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호진이 덕 좀 보세요. 장차 크게 될 아이니까. 그래, 좋지. 우리 호진이가 잘 되면.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언젠가는 자기의 장애를 딛고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며느리가 열심히 키울 거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손주처럼 특별한 아이도 있고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꼭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열심히 키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우리 부디 꼭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서 장애를 극복해요. 지금도 저희는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며느리는 이것저것 봉사단체를 알아보느라 바쁘게 지낸답니다. 저와 약속했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엄마가 되기로요. 요즘 마음이 안정되어 이렇게 사연도 쓰게 되었네요. 돌아와준 며느리에게 말은 못했지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한때는 미웠지만 그래도 돌아와줘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가족은 뭉쳐야 하니까요. 저는 호진이의 밝은 앞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